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대 미학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근대 미학의 시초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움가르텐이 미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였습니다. 하지만 바움가르텐의 미학은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바움가르텐의 미학은 감성의 자율성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성의 자율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취미론을 받아들여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칸트는 이제 취미론과 바움가르텐의 감성적 인식으로서의 미학을 결합해서 보다 완전한 근대 미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칸트의 미학이라고 하면 언제나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판단력 비판은 원래 칸트가 목적으로 했던 바는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칸트가 철학을 통해서 이뤄내고 싶어 했던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일이었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실 그건 모든 철학자가 커다란 주제로 삼아서 자신의 철학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칸트는 인간을 규명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칸트는 인간을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식의 부분이죠. 두 번째, 인간은 무엇을 행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인간은 어떻게 선 혹은 악을 행하게 되는가? 윤리의 문제죠. 그죠? 처음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인간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식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는 책이 순수이성 비판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 실천이성 비판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써놓고 칸트는 내가 인간을 웬만큼 설명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제대로 된 삶을 얻게 된다고 해서 항상 선을 행하는 건 아니라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늘 뉴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적으로는 옳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실제로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특히 칸트의 그 윤리학은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서 우리 선밖에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지성과 이성을 주었지만 자유의지란 것을 주어서 우리가 선 또는 악을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당위를 갖고 있지만 그 순간 내가 나의 사리사욕에 휩싸여서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하는 경우는 매우 곤란한 일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인간이 선을 선택하고 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긴 알죠. 우리가 선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 알므로부터 실제 선을 실천하는 행위 사이에 뭔가 가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가교를 믿음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인간 설명의 세 번째 국면은 인간은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칸트의 인간학은 인식과 윤리 그리고 믿음의 영역, 감성의 영역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왜 감성의 영역이고 이게 미학이 되느냐? 사실 칸트가 아름다운 대상 혹은 우리가 그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될 때 그 대상은 대부분 다 자연 대상입니다. 자연 대상,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멋진 산,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들게 되는데, 사실 그런 아름다운 자연 대상은 우리가 만든 건 아니죠.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칸트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아름다운 자연 대상의 경우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판단은 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거죠. 왜?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아름다운지 이유를 가늠할 수 없지만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 그 대상을 만든 신의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굉장히 멋진 산을 보고 와, 신의 피조물이 너무 멋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 나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신의 존재를 내가 떠올리는 순간 아, 함부로 악을 행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판단력 비판이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성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가교를 놓아서 우리가 악을 선택해서 행하고 싶을 때에도 문득 신의 존재를 떠올려서 바른 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게 이 책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문제는 언제나 이성이나 지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신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파악한 다음에 믿지 않잖아요. 신을 믿을 때는 언제나 일단 먼저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 것은 믿음의 문제는 이성이나 지성이 아니라 감성의 영역이고 이 감성의 영역으로부터 우리를 신에 대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름다운 대상이다 라고 설명하는 차에 어떤 대상을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아름답다고 판단하게 되는가를 굉장히 자세히 분석합니다. 그걸 우리가 판단력 비판의 그 첫 번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우리가 그냥 통칭 미의 분석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판단하게 되는지를 열심히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이 분석이 굉장히 치밀하고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칸트의 미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후 미학의 영역에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판단력 비판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판단력 비판은 취미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취미론에 해당하는 것, 취미 판단, 다시 말해 여기 써놨죠.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능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칸트가 보기에 취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상을 보고 그것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칸트가 보기에 이 취미는 논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그게 아름답다라고 논증하려고 하면 이건 논리가 필요하죠. 그죠? 논리를 따지는 것은 이성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언제나 취미의 문제는 감성의 영역이지 이성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칸트가 보기에 취미의 문제는 논증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증할 수 없으면 이거는 다 어떻게든 말을 할 수 없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논증은 가능하지 않지만 적어도 취미에 대해서 논쟁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논쟁이란 얘기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죠. 그죠? 적어도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견이 논증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 사실 칸트가 보기에 취미가 사실은 오로지 감각적인 취향의 문제이기만 하다면 이건 너무나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논증 당연히 안 되고 논쟁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 그래, 너는 너대로 판단해, 나는 나대로 판단하지 뭐. 이게 사실은 극단적인 주관성의 상태잖아요. 만약에 취미가 오로지 감각적인 취향을 따르기만 하는 거라면 논쟁마저도 필요 없을 거란 것이죠. 하지만 칸트가 보기에
취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주관의 감정이긴 하지만 그 주관의 감정이 다른 사람하고 공감 가능한 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가 문제죠. 주관의 감정에 환기되는 표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는 능력이다. 자, 이건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굉장히 멋진 운동화를 발견했어요. 운동화가 실용적이라기보다는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원래 만나기로 한 친구를 약속 장소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 친구한테 야, 내가 너 만나러 오다가 길에서 엄청 멋진 운동화를 봤어. 그건 나의 감정이죠. 그죠? 나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아까 내가 봤던 그 운동화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미지에 입각해서 친구한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도 나의 설명을 듣고 나와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띄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머릿속에 뜬 이미지가 바로 표상이 되겠습니다. 표상은 영어로 하면 representation이에요. representation은 보통 재현이라고 말하는데 그 칸트의 인식론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것을 듣거나 보거나 감각해서 감각 데이터가 내 머릿속으로 전해지면 잡다한 감각 데이터의 군더더기를 제외하고 깔끔하게 그것의 이미지를 띄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representation이라는 거죠. 왜? 프레젠트 하는 것을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머릿속에 재구성하는 것이 representation이라는 거예요. 이걸 철학에서 적어도 칸트 인식론에서는 재현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상을 다시 되살려 보여주는 상, 이미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름답다라고 판단했던 대상의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띄우고 그걸 바탕으로 옆 사람한테 설명을 하게 되면 옆 사람도 유사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띄워서 서로 그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취미라는 거예요. 취미의 문제는 즉각적으로 보자마자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혹은 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한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을 안겨다준 대상을 머릿속에 다시 표상하고 그 표상을 옆에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는 그런 능력이 바로 취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유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논쟁, 다시 말해 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논증하는 건 가능하지 않지만 논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취미론과 바움가르텐의 감성적 인식을 종합해 나가는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칸트는 굉장히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논의가 어디 한 군데 비어서 빈틈이 생기는 걸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가장 설득력이 있을까, 가장 논리적으로 결점이 없을까, 이걸 고민해서 분석하는 나름의 틀을 완성합니다. 그게 4가지 계기인데요. 인식론이 됐건 아니면 윤리학이 됐건 간에 칸트는 언제나 이 4가지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거나 아니면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 4가지 계기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질, 두 번째 계기는 양, 세 번째 계기는 관계, 네 번째 계기는 양상. 이 4가지입니다. 판단력 비판을 통해서 취미를 분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질입니다. 질은 정말 질이죠. 특질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특질?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라는 판단, 다시 말해 취미 판단을 할 때 나는 어떤 특질을 가진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 이걸 따지는 게 첫 번째 계기 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이렇게 씁니다. 취미란 어떤 대상 또는 어떤 표상 방식을 일체의 관심을 떠나서 만족 또는 불만족에 의하여 판정되는 능력이다. 그와 같은 만족의 대상이 아름답다고 일컬어진다. 한국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이게 칸트가 진짜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걸 칸트 전공하시는 분들은 거의 번역을 하실 때 칸트가 빙의된 것처럼 번역을 하세요. 이게 독일어인지 한국어인지 잘 헷갈리는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 일단 설명을 해보면 취미라고 하는 거는 만족이나 불만족에 의해서 판정이 된 결과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면 아름답다, 불만족이면 아름답지 않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조건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표상 방식을 접했을 때 그때 그걸 만족 혹은 불만족이라는 결과치를 갖고 아름답다 혹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거, 일체의 관심을 떠나서, 그러니까 특정한 관심에 입각해서 그 대상을 판단하면 그건 취미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일체의 관심을 떠난다? 그걸 우리가 무관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의 얘기의 핵심은 미적 판단은 무관심적이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무관심적이다, 냉담함하고는 달라요. 이 무관심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어떤 편견에도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랑 더 가깝습니다. 냉담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을 텐데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이런 판단도 내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맞닥뜨렸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내리는 판단이 이게 실제로 취미 판단이기 위해서는 나는 내 감각적인 취향에 사로잡혀서 안 되고, 그리고 그 대상을 보고 유용성의 기준에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판단에 좌우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게 되겠죠. 어떤 이제 조각상을 봤는데 그 조각상이 그 나의 성적 취향에 매우 부합해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면 그거는 매우 곤란한 일이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굉장히 배가 고픈데 우연히 미술관에 가서 햄버거를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을 보게 됐어요. 와, 먹고 싶게 생겼다.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아름답다라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도덕적인 판단 이런 거 얘기하면 제가 항상 드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유학 마치고 귀국해서 엄마랑 놀러를 갔는데 통영에 놀러를 갔어요. 통영에 놀러를 가서 이제 밤에 거기 맛있는 게 워낙 많아서 엄마랑 둘이서 맛있는 걸 막 먹고 늦게 잤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어디 가면 꼭 아침에 산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혼자 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야 산책 가자 그러시길래 제가 아우 엄마 혼자 갔다 와 난 죽어도 못 일어나 그러고 엄마 혼자 보냈어요. 근데 엄마가 거기에 무슨 조각공원이 있어서 조각공원에 혼자서 이제 산책을 가서 조각을 구경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셔서는 막 극도의 흥분 상태로 야 일어나 그러고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조각공원 가서 황당한 걸 봤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뭐였냐면 그때 그 조각공원에 그 통영 출신의 되게 유명한 조각가가 남성 군상을 제작을 해서 세워놓으신 작품이 있었어요. 남성 군상이니까 남성 여럿이겠죠. 근데 이 남성 군상이 다 누드였던 거죠. 누드인데 굉장히 이제 그 매우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산책을 가서 군상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미 저희 엄마 이전에 그 군상을 보고 가신 다른 분들이 계셨었나 봐요. 근데 그분들이 그 나체인 군상을 보고 너무 부끄러우셔서 목에 두르고 있던 그 스카프 뭐 이런 것들을 풀러가지고서 이제 허리춤에다 매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권은 뭐였냐면 어떤 분이
뿌띠스카프를 하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춤이 이게 안 돌려진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에다가 이 뿌띠스카프를 매놓고 간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있었고, 저희 엄마가 그걸 보고 웃기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해서 극도의 흥분 상태로 저한테로 뛰어오신 거였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도덕적인 판단의 개입이죠. 이 건장한 남성들이 옷을 입지 않고 공공장소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적인 판단이 개입이 되어서 에그머니나 망측한 것, 싸줘야지, 덮어줘야지, 이런 생각이 일어났던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도덕적 판단에 입각한 어떤 행위지, 이런 거는 미적 판단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미적 판단은 미적 관심 이외에는 어떠한 관심의 개입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미술관 가면 매우 이제 그 무관심한 자세로 작품 앞에 서서 막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객관적인 거리를 취하기 위한 어떤 암묵적인 제스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미 칸트에 이르러서 18세기 말이죠. 칸트에 이르러서 이미 미적 판단 혹은 취미 판단은 미적 관심 외에는 어떠한 관심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무관심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대상을 관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취미 판단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이미 쭉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계기는 양이에요. 말 그대로 양이에요. 하나, 여럿, 아니면 다수, 전체, 이런 거죠. 양. 자, 두 번째 계기인 양, 취미 판단과 관련된 양은 전체예요. 미란 보편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아름다운 대상을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만족 혹은 즐거움을 느끼고 우와 아름답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이걸 보시면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이 맞구나, 바움가르텐을 따라서 미를 인식의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개념 없이 라는 거예요. 개념 없이? 사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동등한 결과치를 갖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 개념에 의거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볼펜 보여준다.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 볼펜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것 말고 다른 색깔의 다른 볼펜을 갖고 와서 이건? 이라고 물어봐도 다 볼펜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세상에 각양각색의 볼펜을 갖고 와서 제가 물어봐도 여러분 모두가 다 볼펜이라고 답을 할 거예요. 보편적으로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되겠죠. 왜? 모든 인식은 개념을 경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볼펜이란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다른 다양한 볼펜도 다 볼펜이라는 보편적인 답으로 환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취미 판단은 이성이나 지성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을 경유할 수 없어요. 그럼 개념을 경유하지 않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만족스러워하고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이게 지금 두 번째 계기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사실 칸트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시계보다 더 정확한 칸트 아저씨이겠어요. 칸트는 사실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언제나 적당한 운동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매우 규칙적인 사람이 된 건데, 이 칸트가 규칙적으로 했던 건 산책만 규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맑을 때 항상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을 해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그걸 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책이 너무 많으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칸트 시대에는 매일매일 일정 시간을 꼬박꼬박 채워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거의 모든 논의를 다 알게 되겠죠. 실제로 칸트는 취미론도 알고
바움가르텐의 감성적 인식으로서의 미학도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 잘 알아서 이걸 종합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취미론을 받아들여서 이 미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쾌를 느끼는 주관하고 관련되어 있다. 개인이 어떤 대상을 경험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면 즉각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주관에서 일어나는 거 맞기는 하다. 이게 본질이 맞긴 하다. 하지만 미적 판단이 객관적이고 인식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해서 미적 판단의 주관이 그냥 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 라는 거죠. 왜?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 아름다운 장미, 봉우리 이런 거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만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거의 동일한 결과치를 내놓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칸트가 보기에는 미적 판단은 언제나 주관의 느낌에서 출발하지만 결과치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 타당한 판단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미적 판단은 처음에는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고립된 감각적 주관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언제나 이걸 넘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개념을 경유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느냐는 거죠. 개념을 경유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치를 갖게 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그래서 개념을 경유하지 않고 라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면 미적 판단 혹은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개념에 근거하거나 개념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판단이 아니다 라는 부분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념 없이라고 한다고 해서 개념하고 아예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곤란하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개념을 경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 능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지성, 이성을 활용한다는 건데 개념을 배제하면 마치 이게 정신 능력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개념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100% 의존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지성이나 이성이 아닌 다른 정신 능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판단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념 판단, 개념을 가진 어떤 인식 판단이 지성이나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개념을 경유하지 않는 미적 판단은 인간의 어떤 정신 능력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얘기로 나아가게 되겠죠. 실제로 칸트가 하는 얘기는 미적 판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대상을 만나면 내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아름답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른다라는 거는 개념으로 포섭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대상과 관련해서는 항상 지성이나 이성은 일단 아무 일을 못하는 무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의 정신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상상력은 어디에 갇혀있는 정신 능력이 아닙니다. 상상력은 무한히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무한히 뛰어다닐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우리의 정신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상상력은 언제나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능력입니다. 상상력이잖아요. 이게 왜 영어나 불어로 imagination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미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단어 안에. 그러니까 이 상상력은 언제나 이미지랑 관련되는 정신 능력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것을 보고 아름답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게 내 뇌리에 남게 되면 사실 남한테 설명할 때는
개념을 바탕으로 내가 사과를 받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나가다가 사과처럼 생긴 걸 봤는데 걔는 이미지가 이러하고 색깔이 이랬어.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미적 판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미적 판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적 판단은 상상력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상상력은 어떤 식으로든 지성과 관련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그게 왜 아름다운지를 납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납득, 설득 이런 것과 관련된 건 언제나 지성의 역할인데 상상력이 먼저 나서서 아름답다라는 판단을 끌어낸 다음에 지성이 나와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논의를 보면 사실은 데카르트, 그다음 바움가르텐 이렇게 넘어오는 맥락에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성이 규명해내는 것은 플라톤식의 객관적 미론이에요. 아, 그 대상이 사실은 비례, 균형 이런 게 절묘하게 맞더라. 굉장히 통일적이더라. 이런 것들을 지성이 설명해주면 그랬구나, 겁나 아름답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미적 판단,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상상력과 지성 사이에 놀이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놀이도 자유로운 놀이라는 거죠. 왜 놀이냐? 게임이 아니라 왜 놀이냐? 게임은 여러분 보드게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나 규칙이 먼저 주어집니다. 하지만 놀이는 아이들 그냥 한 방에 몰아넣고 있으면 애들 처음에 삐끗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놀기 시작해요. 아무런 규칙 없어요. 놀면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나가요. 미적 판단은 그런 거라는 거죠.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상력이 먼저 나와서 우와 이게 뭐야 라고 다니는데 뭔가 결정이 되고 나면 지성이 나와서 이건 이러니까 규칙이 이래서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 같아 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이 관계가 아무런 규칙도 미리 주어지지 않은 자유로운 놀이에 해당하는 것 같다 라고 칸트가 설명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경험을 하는, 그러니까 이 미적 판단을 내리는 주체의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무관심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런 무관심적인 태도를 취해서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판단한 경우 그건 개념을 경유하지 않고도 남들에게도 거의 똑같은 결과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 교환이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인데 이 관계의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설명을 해보자면 미는 한목적성이 목적의 표상을 떠나서 어떤 대상에 있어서 지각되는 한에 있어서 그 대상의 한목적성의 형식이다. 한국말이 아니죠. 그죠? 자, 뜯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미는 형식이다. 미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거죠. 어떤 형식? 비례, 조화, 균형, 통일성. 이게 바로 형식이에요. 근데 그냥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각을 한 그 대상의 한목적성의 형식이라는 거죠. 한목적성. 칸트 시대까지만 해도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나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의 생긴 꼴은 언제나 자신이 갖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런 형식으로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그 대상이 한목적적인 형식을 갖고 있을 때 그걸 아름답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취미 판단에 있어서는 이게 좀 복잡해요. 왜? 목적의 표상을 떠나서라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적 대상을 봤을 때는 그 대상의 목적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악산 잘생겼다 얘기하는데 관악산의 목적이 뭔지 혹시 아세요? 북한산의 목적은요? 아니면 새벽 이슬을 먹으면 빨간 장미봉우리의 목적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 목적이 뭔지. 만약에 목적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자연 대상을 만들어낸 신 정도나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목적을 몰라요. 목적을 모르는데 근데 그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건 우리가 불현듯 짐작한다는 거죠. 아, 왜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쟤는 자신의 목적에 매우 부합하도록 그런 형식으로 생겼고 그걸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 장미 봉우리의 목적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생긴 것을 보면 비례, 조화, 균형, 통일성 이게 워낙에 뛰어나서 내가 모르는 목적에 이 형식이 매우 부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아름답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 양, 관계까지 설명을 해보면 내가 무관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죠?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보통 이제 많이 보니까 봤을 때 내가 그 대상이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상의 생김이 매우 한목적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느꼈을 때 그때 그 대상을 아름답다 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그게 한목적적이구나를 판단하는 거는 지성이나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을 뒤따라 나오는 지성이 그 부분을 해결하기 때문에 개념을 경유하지 않고서도 누구나 다 똑같은 결과치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아름다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관계 맺기가 한목적성의 형식으로 구현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쯤 하면 이게 판단이라는 점에서는 이 개념을 경유해서 A는 B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 판단하고 메커니즘은 비슷한데 사실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가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미적 판단은 주관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규정적 판단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모든 판단은 규정적 판단과 비규정적 판단 두 개로 나뉘는데 규정적 판단은 규정에 들어맞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념을 경유하는 인식적 판단이 되겠어요. 이 규정적 판단은 개별자를 보편자로 편입시키는 능력이에요. 아까 제가 볼펜을 사례로 들었는데 아무리 희한찬란하게 생긴 볼펜을 가지고 와서 보여줘도 볼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희한하게 생긴 개별자로서의 볼펜이 볼펜이라는 개념, 다시 말해 보편자 밑으로 편입되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자가 개별자인 한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어떤 개별자도 볼펜이라고 하는 개념 하에 보편적인 개념 하에 포섭되는 능력이 규정적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 형식이 열려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볼펜인지 연필인지 사인펜인지 만년필인지 몰라. 이게 규정이 안 돼. 이런 건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일 나는 사태라는 거죠. 그래서 규정적 판단은 언제나 닫힌 형식으로 되어 있고 객관성을 띠는 보편성이다. 누가 봐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미적 판단은 비규정적 판단이에요. 규정이 미리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개념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적 판단은 언제나 개별자를 개별자로 인정하는 한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산책을 하다가 새벽에 이슬을 막 먹으면 빨간 장미봉우리를 봤어요. 우와 이쁘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걔가 이쁜 거지
걔가 장미기 때문에 이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장미들 중에서도 벌레 먹거나 시드른 건 우리가 이쁘다고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이쁘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언제나 바로 그것, 정관사가 붙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이 미적 판단은 언제나 개별자를 개별자로 인정하는 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편자로 편입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드 조각상 이런 것도 세상의 모든 누드 조각상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죠. 가장 아름다운 누드 조각상 이런 거는 밀로스의 비너스 이렇게 딱 떠오르는 바로 그것이 있잖아요. 미적 판단은 언제나 개별자를 개별자로 인정하는 한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운 대상을 다 만나본 게 아니죠. 언제 어떤 아름다운 대상을 만나서 어떤 방식의 미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형식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언제나 주관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모든 미적 판단은 주관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발현됩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물어보면 결과적으로 보편 타당한 판단으로 귀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주관에서 시작하지만 보편성으로 귀결된다 라는 뜻으로 주관적 보편성이라고 부릅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죠. 사실 이 얘기는 바움가르텐 때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바움가르텐은 규정적 판단을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판단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이 비규정적 판단은 감성적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마땅치 않았죠. 근데 그 부분을 훨씬 더 다듬어서 칸트는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성질의 판단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3계기까지 오면 이런 얘기가 정리가 되고요. 마지막 얘기는 양상인데, 양상은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개념을 경유하지 않는데 필연적으로 보편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게 아름다움 혹은 미적 판단이더라.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개념을 경유하지 않고 내 주관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보편의 대상으로 모든 사람이 그래 저건 누가 봐도 아름다운 대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필연적이라는 얘기예요. 필연적은 누구나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부분에서 미적 공통감을 이야기합니다. 미적 공통감은 우리가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여기서 좀 센서스 커뮤니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감각 혹은 감관이란 얘기죠. 그죠? 자, 사실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칸트도 몰라요. 칸트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신이나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약간 그 부분에서 좀 갑자기 김이 확 세죠. 거기까지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그죠? 설명 안 되는 건 다 신에게 돌려요. 자, 아무튼 신이 우리에게 공통감을 주었는데 공통감 중에서도 아름다움을 소통할 수 있는 미적 공통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적 공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관의 느낌에서 출발한 미적 판단을 공유하거나 소통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적 공통감을 갖고 있으면 어떤 대상 혹은 누가 대상을 자신의 머릿속에 떠있는 표상을 통해 설명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유사한 표상을 머릿속에 띄우고 공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미적 공통감을 우리가 날 때다 갖고 태어나긴 하지만 이걸 잘 갈고 닦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적 공통감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미적 공통감의 경률이다 라고까지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적 공통감을 갖고 태어나지만 이걸 잘 갖고 닦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취미 판단을 할 수 있다 라고 칸트는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미적 판단, 취미 판단을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죠? 내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감각 경험을 했을 때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판단을 내리는 나, 주체로서의 나, 그리고 나한테 미적 대상이라는 판단을 끌어내는 대상, 이 둘이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칸트로 대표되는 근대 미학은 주체와 미적 대상이라는 이분법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발단은 데카르트한테 있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대상이 나에게 촉발하는 게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국 취미론의 입장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상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촉발해내서 즐거웠거나 기분이 좋아지거나 이런 게 생겨. 이게 취미론이에요. 아니면 내가 대상 속에서 미적 특질을 찾아내서 인식하고 아름답다 라고 판단한다. 이게 바움가르텐이 얘기한 감성적 인식으로서의 미학이죠. 그죠? 이게 두 개가 매우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그건 대상과 주체라는 이분법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라는 거죠. 이건 칸트한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칸트는 이 두 입장을 종합한 거죠. 종합하면서 이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을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칸트가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서, 그죠? 주관에서 시작되지만 이게 항상 보편적으로 끝나는 거다. 이런 논의를 네 가지 계기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만, 이걸 다 이해하고 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주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 주체는 누굴까? 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 이게 결국은 칸트 얘기도 주관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사실은 상상력과 지성이 나타나서 그것을 설명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대상의 형식 속에서 어떤 미적 특질을 찾아낸다 라는 얘기는 인식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알아채고 인식하고 판단을 내리고 하는 이 일을 담당하는 주체가 취미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렇게 중요한 작업을 하는, 다시 말해 아름다운 대상을 인식하고 그게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주체는 과연 누군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적 판단의 주체 혹은 취미 판단의 주체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